네, 그 앤 볼린이 어느 날 제인 시모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펜던트, 그러니까 정확히는 펜던트의 일종인데 그 작은 사진을 낼 수 있는 목걸이인 로켓을 이렇게 걸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촉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발동한 거죠. What is that? It's a locket, Your Majesty. 앤이 달려들어가지고 목에 있는 그 로켓을 낚아채서 딱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헨리 8세의 그 작은 초상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저 여자도 소극적이고 막 그렇다고 했잖아요. 티낸 거예요, 일부러. 근데 좀 대담하긴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 소극적이지 않다니까요. 자기가 절대. 모시는 분 앞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 목걸이를 하고 다닌 일부러 거잖아요. 티낸 거예요. 그 왕비 보라고. 네. 여러 가지 이거 추측을 낳는 그런 사안인데요. 이로써 앤은 헨리 8세와 제인 시모어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헨리 8세와 급속도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결혼 생활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왕실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종교를 바꾸는 선택까지 했던 헨리 8세로서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다가 새로운 여인까지 생겼으니 이제 결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근데 어쨌든 캐서린을 보낼 때도 뭔가 막 이유를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네, 맞아요. 이혼을. 이것도 네. 뭔가 이유를 만들려고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이번에도 앤 볼린과 혼인을 무효시킬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았죠. 근데 아까 두 번째 때 참수였는데. 앤 볼린이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간통죄는 물론이고 근친상간죄까지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에이? 어떻게 이게 되지? Let go! I'm guilty of nothing. 5명의 남자와 간통을 했던 혐의로 런던 탑에 갇혔는데요. 진짜 모욕이에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앤 볼린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앤 볼린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목을 모두 부인했지만 1536년 결국 아들을 못 낳아 누명 쓰고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좀 근데 이게 3년 만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맞죠? 3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아니 근데 저 여자를 위해서 종교까지 바꾸고 그 난리를 쳤는데 끝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사실 그때도 말이 안 됐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는 사건이죠. 당시 상황을 현대에서도 풍자한 만평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2010년에 뉴요커 잡지에 실린 만평인데요. His Highness is changing his relationship status. 국왕 폐하께서 관계 상태를 바꾸십니다. 관계 상태는 한국말로 좀 어색하지만 relationship status 뭐 페북 같은데 네, 맞아요. single, married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이면 결혼한 상태 아니다. 약간 네, 이런. 네. 페북에서는 그냥 클릭해서 바꾸면 되지만 저 당시에는 이제 사용을 해야 했었죠.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잔인해요. 진짜 희대의 바람둥이네요. 네, 맞아요. 현대에 와서도 헨리 8세 바람기가 여전히 회자될 정도로 사실은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렇게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인 앤 볼린이 참수되고 앤 볼린이 참수된 바로 그 다음 날 헨리 8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여인과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 약혼식 네. 올렸어요? 주인공은 바로 앤 볼린의 시녀 제인 시모어였죠. 두 사람은 앤이 죽고 나서 11일 후인 1536년 5월 20일 런던의 화이트홀 궁전에서 정식으로 결혼을 올렸고 이로써 제인 시모어는 영국의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헨리 8세 또 한 번의 결혼식이 치러지는 사이에 한편에서는 헨리 8세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광풍이 계속됐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헨리 8세는 토마스 크로멜을 전면에 내세워서 수도원 해상과 토지 몰수에 나섰습니다.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은 1535년부터 부실 수도원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고 1536년에 291개의 수도원 중에 244개를 해산시켰습니다. 이 해산된 수도원의 연간 수입이 약 18,000파운드로 현재 가치로 약 130억 정도에 달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헨리 8세의 이런 수도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방식과 국교의 강요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급기야 1536년 북잉글랜드 지방에서 로버트 에스크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하는 은총의 순례라는 봉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민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전성기 때 3만 5천 명 정도의 군대가 조직되었을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반란군은 요크셔 서부의 한 성에서 1년간 농성하면서 헨리 8세에게 수도원 해산을 유예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죠. 헨리가 이런 청원서를 들어줬을까요? 아니죠. 네, 그럴 리가 없겠죠. 1537년 봉기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요. 그들과 관련된 200여 명은 재판도 없이 반역대로 처벌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사지를 절단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저기 걸어두기까지 했습니다. 헨리 8세는 자기에게 반란하는 자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당시 대략 800여 개가 넘는 수도원이 해산되었고요. 이 수도원에 소속된 수도사만 1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수도원 해산과 재산 몰수로 헨리 8세는 다시 한번 왕실의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헨리 8세가 애쓰는 사이 그의 결혼 생활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아내인 제인 시모어와의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헨리 8세는 그토록 바라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 드디어. 네. 드디어 제인 시모어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바로 세 번째 결혼 만에 얻은 에드워드 6세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귀여운데요? 약간. 약간 아들이 벌써 권위가 있는데. 백성들. 약간 이런 느낌이. 제인 시모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어렵게 낳냐면요. 무려 사흘간이나 혹독한 상고를 치르면서 갖은 고생 끝에 낳았다고 하죠. 결국 이렇게 헨리 8세 왕실의 후계 구도가 완성이 됩니다. 헨리 8세와 제인 시모어 사이에서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탄생을 했던 것이죠. 그때 헨리 8세가 눈물까지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서 그만큼 조심스러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매일매일 에드워드가 머무는 모든 공간을 깨끗하게 비눗물로 청소하게 했었고 진짜 항상 옆에 여러 시녀들이 보살피고 있어서 제인도 자기 아들을 원하는 만큼 못 봤대요. 근데 그 정말 헨리 8세가 아들을 위해서 시녀를 열어둔 거 맞아요? 왜 의심? 또 시녀 매니아니까 또. 사실 왕자 태어났을 때 영국 분위기 어땠어요? 완전 약간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런던의 교회마다 찬송가 소리가 이렇게 울러나오고 또 런던 탑스에서 축포 한 2,000대를 쐈다고 해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다른 누구보다 아들의 탄생이 기뻤던 헨리 8세는 궁정화가인 한스 홀바인에게 가족들의 초상화를 주문합니다. 그럼 완성된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그림은 이제 화이트홀 궁전 벽면에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 그림에는 보시다시피 4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왼쪽 위쪽에는 상단에는 아버지였던 헨리 7세,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왕비인 요크 엘리자베스, 그리고 자신의 왕비인 제인이 있죠. 자, 그런데 혹시 이 그림에서요, 헨리 8세와 다른 인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일 위풍당당하게 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냄비 하고 있잖아요. 스타킹.
위풍당당하다고 느끼신 게 맞는데 다른 인물과는 달리 헨리는 당당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당대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린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의 왕위를 이을 아들까지 얻었으니 자신이 이룬 절대 왕정을 대를 이어 계속할 것을 확신한 헨리 8세의 어떤 기세가 느껴지는 것 같죠. 근데 진짜 당당해졌을 것 같아요. 지금 3번째 아내를 맞이하고 나서 낳은 네. 첫 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초상화를 복사해서 그 영국 그 잉글랜드 전역에 다 퍼뜨렸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원래 왕 여왕 얼굴 몰랐어요, 백성들은. 근데 약간 예외적으로 헨리 8세는 당당하게 그냥 자기 얼굴 막 백성들한테 알려줬죠. 네, 이처럼 헨리 8세는 이런 강력한 왕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왕과 왕실의 위엄을 높이는데 탁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이미 이미지 메이킹 정치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 왕가에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들을 낳은 제인 시모어가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지고 만 거죠. 아, 몸이 약하니까. 네, 그 과거에는요 분만 후에 산모가 걸리는 열병인 산옥열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인 시모어도 이 산옥열로 쓰러졌고요.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해서 왕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헨리 8세가 제인의 곁을 내내 지켰고 영국 국민들도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지만 결국 제인 시모어는 아들을 낳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엄청 짧게 끝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헨리 8세가 아무리 바람둥이였어도 제인 시모어의 죽으면은 너무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헨리 8세도 제인 시모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충격으로 3년간 결혼도 하지 않았죠. 예, 헨리한테 3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제일 살아겠나 보다. 결국 이렇게 헨리 8세는 3번의 결혼식으로 한 번의 혼인무효, 한 번의 참수, 한 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참수가 많네요. 아니 참수까지 한다고요? 너무하잖아. 봐. 아니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극진이 그래 크롬웰이 옆에서 크롬웰을. 엄청 잘 네, 이제 물론 좀 보좌했잖아요. 얽히고 설킨 일이 좀 있어요. 네. 결혼을 잘못 주선한 크롬웰은 이를 계기로 헨리 8세의 신임을 잃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겹쳐서 결국 곧 처형까지 당하게 됩니다. 토마스가 저 지경이면 제가 봤을 때 피터 씨 이 얘기 나오기 전에 말했던 그 화가 그렸던 화가 큰일 났다, 미화에서 큰일 났다. 그렸던 화가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화가가 거의 독점으로 그 궁전 안에 그 헨리 8세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실력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지켰지만 크롬웰 약간 편이었기 때문에 되게 곤란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게 살았겠죠. 네, 근데 맞습니다. 처형까지는 아니었죠. 아, 뭐 곤란만 했으면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요. 또 살려놨네요. 네네. 그림 실력 진짜 좋았나 보다. 근데 저 앤도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 게 자기를 맺어준 주선자를 헨리 8세 사형시켰으니까 자기는 얼마나 주선자인지는 불안했겠어요. 알아요? 애니? 알죠.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앤도 얼마나 되게 무서웠을까. 불안했겠죠. 자, 그럼 멀리 클레페 공국을 떠나와서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헨리 8세 분노로 산 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애초에 이 결혼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헨리 8세는 그 목적까지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클레페 앤은 못생겨서 혼인 무효를 당하게 되었죠. 혼인 무효의 원인이 못생겨서 그런 거라고요? 이 근거를 어떻게 했지? 그럼? 결혼을 무효화하는데 가톨릭 교황의 허가도 필요 없어진 데다가 이미 4번의 결혼을 치르는 동안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데 매우 능숙해졌던 그런 프로 정리러 헨리 8세는 혼인 무효가 쉽도록 첫날 밤 치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음이 근데 아파요. 클레페 애는 뭐야?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 아니, 뭐 무슨 못생겨서 이게 진짜 황당해 진짜. 아니, 관계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앤도 그래도 나는 공국의 딸인데 가만히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당시 클레페 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결혼 때문에 이제 멀리 타국까지 왔는데 결혼 상대자가 자기를 보자마자 정말 마음을 차가게 식고 막 분노하고 더군다나 자기와 관련된 인물들을 막
처단까지 하는 걸 지켜봤잖아요. 진짜 못했어. 그래서 클레페 공국의 자기 가족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뭐 치욕스럽다 이런 얘기 하겠죠. 왜 결혼을 허락했냐 이런 남자랑.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렇게 짐작하신 것처럼 헨리 8세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영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더 마음 아파. 착한 딸이야. 아빠가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너무 공감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헨리 8세가 클레페의 앤이 고국에 자기가 받은 모욕을 전달해서 양국 간의 동맹을 틀어지게 할까 봐 앤이 가족과 주고받는 편지까지 감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앤은 자신의 안위를 최대한 헨리 8세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혼인무효 결정 후에는요, 헨리 8세에게 직접 이런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비록 우리 사이에 위장된 결혼이 무효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결정됐지만 폐하께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간청드립니다. 이로써 저는 폐하의 은총을 받은 아내라는 사실을 밝힐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폐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 깨끗하고 순수한 생활을 고려하셔서 저를 폐하의 겸손한 종 중 하나로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살았네. 저걸로 살았어. 저거 하나로 생명은 유지했네. 헨리 8세도 이 편지를 받고는 꽤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앤에게 상대적으로 아주 간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었죠. 클레페 앤은 왕비가 아닌 왕의 누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보석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은 물론이고 전 아내였던 앤 볼린이 소유했던 리치몬드 궁전 같은 부동산을 비롯해서 엄청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로도 클레페 앤은 종종 궁전에 초청받아서 헨리 8세의 고민을 들어줄 정도로 친근한 사이가 되었죠. 야, 결혼해서 비극으로 맞는 것보다 낫네. 오히려 좋은 친구가 됐네요. 위너네, 위너. 가장 위너인데? 유기 씨, 클레페 앤이 이후에 헨리 8세랑 이렇게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다시 또 결혼할 뻔했다라는 건 또 무슨 얘기죠? 네. 이때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헨리 8세가 또 다시 홍자가 되었을 때 클레페 집안에서 둘의 재결합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헨리 8세가 바로 거절을 했어요. 네. 단호박이네. 인간적으로는 많이 좋아했지만 여자로서는 많이 싫어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결론적으로 클레페 앤은 현명하게 처신한 덕에 좋은 여사친으로 남아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사친이 나, 내가 봤을 때 오히려. 그쵸. 결혼이 다 파국으로 치달으니까. 네, 이렇게 클레페 앤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사이를 정리한 헨리 8세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진짜. 그리고 클레페 앤과 헤어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5번째 아내를 맞이하죠. 이거 요즘에 그냥 들려주면 에이 드라마를 쓰고 있네 네, 소설 쓰고 있네 그럴 네, 거예요. 현실이 더 소설 같네요. I come here this day to introduce to you my new wife, Queen Catherine. 자, 놀랍게도 5번째 아내는 10대 소녀였던 캐서린 하워드였습니다. 10대요? 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무려 33살이었는데요. 헨리 8세는 캐서린의 발랄한 면모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발랄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는 대부분 다 발랄하지 않나요? 근데 저쯤 되면 자기 딸보다 어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 헨리 8세는 그럼 캐서린을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딸 친구로. 그러겠네. 자기 딸 낳은 딸들 있을 거 아니에요. 딸 친구네요. 예, 그 전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적? 아, 네, 맞습니다. 시녀 매니아 맞네요 이분 진짜로.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 누구 시녀예요 이번에? 캐서린은 헨리 8세의 전처인 클레페 앤의 시녀였습니다. 직전 아내 시녀와 결혼한 게 벌써 3번째죠. 이게 계속 아니, 근데- 패턴이 있네요. 아니야 근데 그게 클랩 애는 너무 속상해 지금.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시녀는 또 좋아하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게다가 이 캐서린 하워드는 2번째 아내였던 앤 볼린의 외사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천진난만한 캐서린에게 푹 빠진 헨리 8세는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캐서린의 복잡한 남자 관계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캐서린 하워드가 헨리 8세와 결혼하기 전부터 남자 관계가 꽤 복잡했던 겁니다. 아, 10대였는데. 네. 아, 그리고 이제 하워드의 연애는 헨리 8세와의 결혼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대범한데요? 말 그대로 정말 대담하게도 드럼을 자기 비서로 데려와서 왕실에서도 미래를 이렇게 계속했고요. 그것도 모자라 토마스 컬페퍼라는 헨리 8세가 신뢰했던 시종과도 연문을 뿌렸습니다. 결국 캐서린 하워드의 스캔들은 헨리 8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똑같이 당한 헨리 8세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캐서린. 사실 처음에는 이 춤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는 캐서린을 가시 없는 장미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었는데 그런 캐서린이 자기를 배신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정말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참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역시 결혼한 지 고작 1년 4개월 만에 바람 펴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죠. 참수시켰어. 피터 씨 이때 헨리 8세의 충격이 상당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러다가 미치는 게 아니야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도 울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이제 앞으로 왕이랑 결혼할 여자들, 그 남자 과거에 있었던 남자 관계들 이렇게 숨기면 그거 반역죄라고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 헨리 8세 행동을 보면은 되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이때까지 잘못 저지른 게 있는데 그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저렇게 네, 바람핀 캐서린은. 맞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이렇게 분노한 반면 캐서린은 처형 전날에 상당히 놀랄 만한 행동을 했다고 전해지죠. 처형 전날에 그 처형에 사용될 그 나무 받침을 런던 탑으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밤새 머리를 이제 받침대에 대보는 연습을 했다고 하죠. Will you bring the block to me? So that I might know how to place myself and make trial of it? 무려 5번이나 되는 결혼을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헨리 8세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헨리 8세는 인생의 마지막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캐서린 파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또 캐서린. 또 캐서린. 네. 3명의 캐서린과 2명의 앤이 있었어요. 자, 왕실의 가정교사 출신이었던 캐서린 파는 이미 2번의 결혼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남편을 보살핀 경험이 있었던 캐서린은 헨리 8세도 극진히 돌봐줬다고 합니다. 캐서린 바는 굉장히 현명하고 되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사실 캐서린 바는 제인 시모어의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제 헨리 8세가 정혼을 하니까 왕의 정혼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와, 또 꼬여있네요, 여기도 관계가. 네. 특히 캐서린 파는 헨리 8세의 이전 아내들이 낳은 3 아이들을 잘 챙겼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쫓아냈던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불러서 다시 화해를 하도록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헨리 8세는 1544년에 이제 2 딸을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이어 왕위 계승권자로 인정하는 왕위 계승법을 제정해서 메리와 엘리자베스가 사생아가 아닌 공주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위에 오른 이후 무려 6번의 결혼을 한 헨리 8세는 영국사에 길이 남을 역대급 결혼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헨리 8세가 영국사에 남긴 기록은 결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대한 공적을 남긴 분야, 바로 영국의 해군력이 있었죠. 사실 헨리는 통치 기간 내내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영국의 입지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 전쟁도 많이 벌였고요. 특히 해군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해군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먼저 주목한 것은 함포 기술이었습니다.
함선에 장착할 대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대포 주조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이는 무기 성능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해군의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이요, 이제 해전을 하면은 가까이 가서 적선에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자기 배 쪽을 끌어당겨서 그 다음에 올라타서 백병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싸웠죠. 그런데 이때 대포가 발전하면서 원거리에서 사격하는 전술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전술로 헨리 8세 딸인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과의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8세는 뭐 스캔들만 많이 뿌리고 다닌 게 아니라 영국의 해군력이 세계 최강이 되는데 좀 기초를 다진 거네요. 네. 또 한 가지, 헨리 8세는 직접 선박을 디자인할 정도로 함선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때 만들어진 함선을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메리 로즈호 그리고 해리호 이렇게 두 배인데요. 헨리 8세가 이렇게 디자인한 함선의 모습이 어떠 보이세요? 뭔가 디자인이 이쁜데요? 그 네. 당시 치고 되게 최첨단 같아 보여요. 예, 맞습니다. 헨리 8세는 조선소를 설치해서 메리로즈, 해리오 같은 그런 큰 배와 군함들을 건조하도록 했는데 해리오는 배수량이 1000톤에 이르는 큰 배였습니다. 이렇게 영국 해군력의 기초를 닦은 헨리 8세는 이와 더불어서요, 이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해군청이라는 그런 관청을 만들었습니다. 이 해군청은 해군 함선 수급 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일들을 맡아서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서 영국은 장기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해군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나중에 해군성으로까지 발전을 했고요. 이게 영국이 해양 강국으로 뻗어나가는데 정책적인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엘리자베스 1세가 아버지 덕을 좀 봤네요. 네, 맞습니다. 업적은 대단한데 야 가족사만 들으면 네, 지금껏 살펴봤듯이 헨리 8세는 해군력 증강으로 영제국의 전성기를 여는 초석을 닦았고 이는 헨리 8세가 영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의 업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 역사에 많은 성과와 과오를 남긴 헨리 8세는 1547년 낙마 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그로 인한 건강 악화로 55세의 나이로 숨지고 맙니다. 에드워드 6세를 충실히 보좌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6번째 아내이자 인생의 마지막 아내인 캐서린 옆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야, 그 진짜 6번째 아내만 생존한 게 맞네요. 그렇게 됐죠. 이로써 캐서린 파는 남편이 먼저 죽어서 생존할 수 있었죠. 그쵸. 생존한 이유가 참 웃기네요. 사실 헨리 8세는 훌륭한 왕이라기보단 영국 역사에 큰 유산을 남긴 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영국의 경제나 외교 방면에서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온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확고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헨리 8세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성립된 잉글랜드 국교회는 지금까지 영국인들의 정체성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세 기간 내내 영국의 해군력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함으로써 영제국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도 잊지 말아야 할 업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크네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대화된 영국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평가되는데 그건 헨리 8세가 이뤄놓은 업적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6번째 아내가 그거 이게 화해 안 해줬으면 네, 그쵸. 영국이란 역사가 중요한 또- 역할을 했어요. 맞아요. 헨리 8세와 6명의 아내들의 이야기는 지금은 재밌는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의 초석이 어떻게 놓였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잘 들었습니다.